서울역 앞 겨울 새벽. 사람들의 발자국이 쌓여가는 콘크리트 위에 한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박일도 55의 노숙자.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는 천천히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때 교복 차림의 한 고등학생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우등생이며 마음도 따뜻한 임민재였다. 서울역을 지나는 길이었다. 민재의 속내. 사람들이 저렇게 지나가는데 떨고 있는 저 아저씨를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네. 뭐라도 챙겨드려야겠다. 민재는 일주일치 용돈을 모두 털어 편의점에서 도시락, 커피, 호빵을 샀다. 내일 먹을 것까지 푸짐하게 챙겨 박일도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저씨 드실 수 있겠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 가족분께 전화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연락할 데가 없어. 내 와이프는 애 낳다가 죽었어. 나에겐 아무도 없어. 그 말에 민재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에 따뜻한 컵라면을 쥐어주며 작게 인사했다. 힘내세요. 조만간 또 올게요. 박일도는 교복 위에 달린 이름표를 바라보았다. 임민재.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눈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15년이 흐른 서울의 겨울밤, 민재의 회사 작업실에선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쪽에는 커피잔, 그리고 박일도의 낡은 공책. 그는 늘 조용했다. 젊은 시절엔 세상과 싸우던 남자였다. 박일도는 젊은 시절 연제대학교 공대를 다녔다. 책보다 기계를 더 사랑했고 기계보다 한 여자를 더 사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희라. 조용하고 따뜻한 여자였다. 그들의 연애는 7년이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일도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만을 그렸다. 그러나 연애 6년째 휘라에게 병이 찾아왔다. 뇌질환. 기억을 잃고 가끔은 몽유병에 시달렸다. 의사는 말했다. 당장 약물치료 시작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도는 그녀를 보살피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려 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했다. 지병 있는 여자와 결혼이라니. 그건 너 인생을 망치는 일이다. 일도는 결국 집을 나왔다. 그리고 단칸방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상이 전부였다. 그렇게 5년.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휘라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휘라가 임신을 하고 말았다. 휘라가 약물 복용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신은 휘라에게도 아기에게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일도는 더 조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며 힘들어했다. 휘라는 의사는 경고를 무시하고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휘라는 웃으며 일도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 말에 일도는 울었다. 그리고 매일 밤 휘라의 곁에서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우리 휘라와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래 주신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 테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약을 끊은 휘라는 점점 심해지는 몽유병에 치매 증세까지 생겨 밤에 집을 나가 헤매기도 했다. 일도는 새벽마다 그녀를 찾아다녔다.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젖은 채로 그녀를 품에 안고 돌아왔다. 임신한 지 9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작스런 산통이 찾아왔고 직장에서 집으로 황급히 돌아온 일도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휘라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갔다. 도착 후 바로 분만실로 갔으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0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조차도 없었다. 일도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일도의 어머니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던 의사는 일도를 보자마자 잠시 머뭇거리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 아기와 산모 둘 다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분만도 중 산모께서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일도는 그 순간 하늘이 노래지며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한동안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휘라가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닐 거야, 사실이 아닐 거야. 의사는 말을 이어나갔다. 산모가 워낙 몸이 약해지신 상태에서 지병으로 인해 발작 증세가 오는 바람에 결국 버티시지 못하고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일도는 깨어나지 못하는 휘라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휘라야, 휘라야, 어서 일어나봐. 난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게 내가 애 가지지 말자고 했잖아. 어서 돌아와. 제발 나 혼자 버려두고 떠나지 마. 일도는 그렇게 하루 종일 서럽게 울다 쓰러졌다. 휘라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제서야 일도는 어머니로부터 아기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휘라를 잃은 슬픔에 일도는 며칠 동안 술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는 사랑과 인생을 동시에 잃었다. 시간은 흘렀고 그는 휘라를 잃은 고통을 버텨내기 위해 일에 파묻혀 살았다. 그 결과 직장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승승장구하였다. 하지만 그는 사랑도 희망도 모두 잃은 슬픔에 여전히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밖에 모르던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모든 게 멈췄다. 그때 그는 서울역에 있었다. 그리고 쓰러졌다. 그때 한 고등학생이 손을 내밀었다. 임민재. 그날의 인연으로 10여 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으로 사업 동지가 되었고 박일도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다. 임민재는 탁월한 기획력과 영업력으로, 박일도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그들의 회사를 5년 만에 연매출 300억의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급성장시켰다. 어두운 방, 산소호흡기의 소리. 일도의 어머니는 90세 노안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일도는 병실 창가에 앉아 손을 잡았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다 괜찮아요. 그때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일도야. 응, 어머니. 그 아이 말이야. 너와 휘라의 아이가. 사실은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어. 내가 보육원에 맡겼었다. 미안해. 애미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울 내 앞날이 너무 고생스러울까봐 너를 위해 거짓말을 했었다. 하지만 네가 폐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에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난 내 아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엄마였다. 오히려 그게 너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결과를 만들었구나. 너에게 키워야 할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폐인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너무 미안하다, 사랑하는 일도야. 그리고는 일도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일도는 슬퍼하며 어머니의 장례식을 조촐하게 치렀다. 어머니를 보낸 슬픔에 잠겨 있다가 문득 잠시 잊고 있던 사실이 생각이 났다. 나에게 아들이 있다고? 일도는 과거를 떠올리며 혼란에 빠졌다. 그는 그제서야 본인이 휘라를 잃은 슬픔에 아이의 생존을 직접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선물을 살려주고 떠난 휘라를 생각하며 후회와 슬픔에 잠겼다. 시간은 사업동지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방배동의 작은 사무실. 임민재는 이제 어엿한 대표가 되었고 그 곁엔 여전히 박일도가 있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커피를 마셨다.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부자지간 같아요. 말투도 닮았어요. 둘 다 게으름도 없고 알러지도 똑같고요.
그때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갑각류 알러지, 우리 유전자가 비슷한가 봐요. 하하, 세상에 그런 우연도 있지. 그 말이 그토록 아픈 진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어머니의 돌아가시기 전 충격적인 발언에 일도는 직장 동료들의 임민재와 닮았어요 라는 과거의 농담스런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일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하나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임민재. 그와의 대화, 웃음, 습관, 닮은 버릇들. 그리고 알러지.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그를 이끌었다. 다음 날 일도는 민재의 칫솔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자신의 DNA를 함께 검사기관에 맡겼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그러나 결과 봉투를 여는 순간 모든 부정이 무너졌다. 박일도 임민재, 유전자 일치율 99.995%. 그날 일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휘라야,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네가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구나. 그 후로도 일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매일 민재와 함께 출근했다. 회의실에서 민재가 웃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그렇게 웃어야지. 너는 이제 괜찮아. 가끔은 퇴근 후 서울역 쪽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휘라야, 너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민재를 통해서 매일 너를 본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있단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말을 아들에게 직접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어느 추운 겨울 어느 날 일도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고 서류 봉투를 하나 밀봉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며칠 뒤 그는 심장마비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책상 위엔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장례를 치르고 그의 책상 서랍을 정리했다. 임민재에게라고 적힌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다. 임민재에게. 나는 평생 내 아이는 죽었다는 말만 믿고 살았지. 그런데 네가 내 앞에 나타났더구나. 그날 서울역에서 나에게 도시락을 건네던 그 손이 내 아들의 손이었다니. 부인을 잃고 일밖에 모르던 나는 명예퇴직 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인생을 포기하고 서울역에서 살았다. 서울역에서 널 처음 만났을 때 너의 따뜻한 손길이 내 얼어붙은 인생을 녹였다. 그때부터 내 삶엔 다시 빛이 들어왔다. 나는 한동안 네가 내 아들인 줄 모르고 살았다. 얼마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며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진실을 남기셨다. 그 순간 나는 잊고 있던 기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곧바로 민재, 너가 입양하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나와 닮은 구석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의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넌 내 아들이었다. 그래, 너는 휘라가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너에게 말하지 못했다. 이미 너는 훌륭한 부모님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나보다 훨씬 좋은 세상 속에 있었다. 그런 너에게 모든 것을 잃고 너의 존재도 몰랐던 내가 아버지라 말할 자격도 자신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살기로 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늘 행복했었다. 고맙다, 민재야. 내가 나에게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줬다. 내 책상 서랍 속에 네 엄마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을 남긴다. 내 인생의 끝에서야 깨달았다. 사랑은 떠나도 따뜻함은 남는다는 걸.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따뜻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민재야. 민재는 편지를 꼭 쥐었다. 그동안 항상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해결사이자 등불이 되어준 일도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민재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재는 일도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태아수첩 속에서 나에게 선물이 찾아왔다 라는 엄마의 손글씨와 핑크색 하트 스티커, 그 옆 페이지에 붙어있는 민재 자신의 태아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다시 한번 오열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 그날 제가 손을 내민 건 우연이었지만 아버지는 제 인생의 모든 답이셨습니다. 그날의 손길,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되돌렸다. 사랑은 피보다 깊고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그 손길은 지금도 서울역의 바람 속에서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친절한 좋아요, 구독, 댓글로 저도 당신에게 인연이 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